자, 이제 86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건너갈까요?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뭐냐? 이거요. 시장이 사적 시장이 있는데, 사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인데요. 거기서 정해진 임대료가 너무 높더라.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통제했죠. 그래서 시장균형 가격 아래로 통제하면서 여기까지 받아라. 이게 임대료 규제였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썼었죠. 그게 임대료 보조였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사적 시장과 품질은 거의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걸 통해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 같은 걸 통해서 사적 시장과 품질은 거의 유사하지만 임대료가 더 싼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 이 표나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둘로 나눌게요. 하나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지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근데 사적 시장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하고 품질은 거의 유사해. 그런데 임대료는 훨씬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1,000원, 공공시장의 임대료는 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요. 싸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요가 줄어. 임대료가 하락해. 800원까지. 그래서 원래 1,000원에 임차를 하던 사람이 800원에 임차하니까 혜택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낮은 임대료를 공급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적 시장이나 공공시장이나 모두 다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는. 그런데 장기로 가면 사적 시장의 임대인들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인다고요. 공급이 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 올라가겠죠?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의 혜택이 사라져버려요. 공공시장은 여전히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임차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준 만큼 여기서 넣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해온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적 시장만 있어요. 사적 시장만, 이게 사적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공시장이에요. 그럼 갑돌이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사적 시장만 있었을 때보다 공공시장까지 또 하나 만들어지면 대체재가 또 만들어진 셈이죠. 대체재가 더 많아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이게 말이죠.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부동산 조세에서는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자인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걸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쓰잖아요. 임차인이 이런 혜택도 누리지만 조세 부담도 완화돼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좀 유용한 정책이거든요.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정책 가운데서 저런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다 찬성해요.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들, 또 발달장애 있는 어린아이들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짓는 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다 찬성해요. 그런 모습들 보면 또 같이 마음도 찡하고 다 찬성이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 앞에 짓는 건 반대예요. 이 공공임대주택 우리 집 앞에 짓는 건 반대예요. 장애우를 위한 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교 찬성인데 우리 집 앞에 짓는 것만 반대예요. 그래서 서울은 안 돼. 서울은 안 돼. 경기도 안 돼, 안 돼, 안 돼. 경기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안 돼. 전라도 안 돼. 강원도 안 되고 경기도 안 돼. 물론 울릉도 안 돼. 거기 뺀 나머지는 돼. 물론 백령도도 안 된다고 그럴 건데 하여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 찬성? 근데 우리 집 앞에 반대.
어린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 어린이나, 그리고 엄마들 무릎 꿇고 빌잖아. 아이들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 나와서 같이 알싸안고 울어. 그러면서 막 아파 막 해. 막 같이 울어. 근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요. 집값 떨어져서 그런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좋은 거 아는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뭐로 받아들인다? 그거를 님비로 받아들인다, 핀피로 받아들인다. 민비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가치를 집값 올라가는 거에만 두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행복주택을 짓겠대. 아, 좋지. 행복주택 되는 거 봐봐요. 저소득층들,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에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대학생 또 새로운 신혼부부 행복해야지. 행복주택 어디다 짓겠대? 행복주택 목동에 짓겠대. 목동 주민들 다 머리 뜯고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야? 없던 걸로 했다니까. 못 줬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건 구이 목동 주민만이 아니야. 그건 우리 집 앞에 짓는다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왜? 아까 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뭐로 받아들이니까. 님비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정책을 하기에 오는 어려움도 있다. 그런 연유에서 그런 것도 알고는 계시면 좋겠고요. 어디에 해당된다? 직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건너가도록 합니다. 전가란 말이 있고 귀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가는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떠넘겨요. 이걸 전가라고 해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걸 다 배워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한 가지만 배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다 배우는 것과 한 개만 배우는 것 중에 어느 게 헷갈리겠어요? 고등학교 애들은 헷갈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능도 봤잖아요. 걔네들은 헷갈려. 근데 우리는 한 개밖에 안 배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전가만 배웁니다. 아셨죠? 그럼 앞으로 전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떠넘기는 것.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말해요. 원래 1,000원이었어. 임대료가 1,000원이었어. 근데 임대인에게 세금을 100원 부과했대. 그랬더니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은 세금을 뭐로 받아들일까요? 1번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2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뭐로 받아들여요?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여요. 그 비용으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받았네? 1,060원으로? 그럼 1,060원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았는데 임대료가 왜 올라갔어요? 세금 때문에 올라갔죠? 100원의 세금 중에 60원이 임차인에게 떠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떠넘기지 못한 나머지 40원은 임대인의 부담인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임차인이 얼마 부담하고? 60원. 임대인은 40원. 누가 100원의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그게 귀착입니다. 그래서 귀착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 주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얼마씩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가 귀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전가는 떠넘기는 거고 귀착은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을 가정해 봐요. 자,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주인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그러니까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돼야 돼요? 임대인에게 부과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대. 재산세는 취득, 보유, 처분 이 단계 중에 어디 단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보유 단계 때 부과되는 보유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하시면 그렇게 배경 지식이 되어서 방금 제가 여러분께 여쭌 이야기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은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1번 비용으로, 2번 기쁨으로. 비용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비용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요.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고. 공급이 감소죠. 공급이 이게 100원의 세금이면 100원이 세금만큼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랐는데 이게 1,000원이었는데 1,06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60원은 누구의 부담이다? 임차인의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0원의 표시를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요. 세금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요. 뿐 아니라 60원 올려받았으면 올려받지 못한 40원은 누구의 부담이다? 임대인의 부담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과 임대인의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귀착이라고. 누가 얼마만큼 세금이 부담하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별도로 임차인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나요? 그러면 임차인은 세금 고지서를 갖고 임대인이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내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임차인은 그냥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감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고 그게 임대료가 세금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냥 임차인은 아이씨 그래 그냥 임대료 올려받으니까. 그래 우리 주인만 올려받는 줄 알고 에이 딴 데로 옮겨버릴 거야 하고 딴 집 갔더니 거기도 올랐대. 그러니까 세금은 전가가 된다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세금은. 자꾸 전가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말하면 안 돼. 전가돼요. 전가되죠. 전가되지 못하는 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 세금은 거래량을 감소시키죠. 이게 세금의 부작용이야. 누구한테 부과했는데? 임대인에게 부과했는데 세금의 일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거지. 그리고 가뜩이나 임대주택 양이 부족해 죽겠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에는 아직 안 배우지만 이론 과정에 공부하면 사회 전체 복지가 줄어들게 돼요. 사회적인 후생이 감소하게 돼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회적 후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세금에 의해서. 이런 것도 점차 공부하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 세금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전보다 임대료가 올라간다. 임대료 올라가는 건 임차인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고 올려받지 못한 건 임대인의 부담이며 거래량이 준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것을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것이며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금 부과 효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은 그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공급의 감소다. 그랬더니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 임대료 올라간 건 누구의 세금 부담으로 떠넘겨진 거다?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 세금이 임차인에게 떠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누구의 부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전에 비해서 임차인은 더 높은 금액을 내. 그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낸다고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임대인은 더 낮은 금액을 가져가.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그림으로 가서 이해를 해봐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R0였죠. 세금이 부과된 후에 임차인은 더 높은 금액을 내죠. 임대인은 더 낮은 금액 가져가죠. 세금 내고 가져가는 금액이.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세금 때문에 오는 효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줄고 공급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고 임대료 올라가고 거래량은 준다. 요거는 딱 여러분이 그 흐름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 이걸 잘 알면 좋고 아직 잘 몰라도 탄력성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정리를 못해서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여러분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가파를까 완만할까? 가파르다. 제가 비탄력적 그러면 요렇게 연상해서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이고 비탄력이면 수직선에 가까운 거라 그랬죠. 그럼 가파르게 그리워요. 수요 곡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균형점은 여기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 전보다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은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고요.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는 제가 탄력적인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코 잡아 늘리거나 요거 잡아 늘리거나 여하튼 수평선에 가까운 거. 완전 탄력적인 건 수평선이고 탄력적인 건 완만한 거라 그랬죠. 따라서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졌어요. 이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교차점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되었을 때 그중에 이만큼은 임차인의 부담이고 올려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럼 결론이래요.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이 크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은 작다. 이유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많이 올려받아도 못 줄여.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팍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져. 비탄력이면 임차인의 부담은 커져. 그럼 아까 공공임대주택 정책 얘기를 했어요. 사적 시장만 있었을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지면 임차인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사적 시장만 선택할 때보다 공공시장이 또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선택의 폭이 커졌다. 이를테면 대체재가 많아졌다. 대체재가 많아지면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돼요. 커진다. 저건 비탄력적이고 이거 탄력적이고 커지겠죠? 그럼 이게 커지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탄력성이 이렇게 되기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이러던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시행하기 전에는 수요 곡선이 이랬어. 근데 공공임대주택 하나 만들어지면서 탄력성이 이렇게 됐어. 그럼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원래 이랬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짐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은 완화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라고요. 우리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은 본격적인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런 내용으로 공부하는 과정의 기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아직 배경 지식이 안 쌓였다고. 또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법도 더 공부하고 앞으로 이제 탄력성도 더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이론 공부하면 지금 수요만 했지만 공급이 비탄력인 경우하고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도 제가 그래머로 또 설명드려요. 그래서 정리까지 딱 해드려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커요, 작아요? 탄력적인 조세 부담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비탄력이면 커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이 커.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이 작고 지금은 그것만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딴 거 하지 마요. 공급은 하지 마요. 안 한 거 하지 마요. 그렇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도 충분해요. 절대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한 것만 조금씩 다뤄도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 시험 봐갖고 결혼 한 70점, 75점, 80점 이렇게 맞으면 되지 않아요? 95점 맞아야 돼요? 아니죠? 죽으라고 공부해서 55점 나오는 분 있어요. 다 적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해갖고 55점 나오는 분이 있다고. 그거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라는 것만 해도요. 점수 넘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차근차근 맞춰가고 그것만 이해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조세 정책은 조세로 개입하는 건 직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간접적 개입. 조세 보조금은 간접적 개입.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 임대료 규제 직접적 개입.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이 문장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다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됐죠? 그럼 말을 살짝 바꿔서 여기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대신에 임차인의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은 커진다. 바꿔도 되겠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문장으로 나와서 선택지 1번에 저런 얘기가 들어가면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말로 알아듣는 것과 글자로 보는 것의 사이에 갭이 있고요. 쉽게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과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된 학술적인 글자 있죠?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갭을 좁혀가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고 맨날 쉬운 것만 듣게 강의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갭을 좁혀가는 게 공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정리입니다. 리마인드.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 그렇죠? 오, 머릿속에 들어오죠.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괜찮죠? 세 번째, 공간 마찰 계수 혹은 거리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된다. 맞죠? 교통 조건만 얘기했다 그랬어요. 기초 강의에 쇼핑 물건의 특성은 아직 얘기 안 했다 그랬어요. 그다음 네 번째,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배보에 의하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맞아요. 다섯 번째, 배보는 원료를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로 구분하여 원료주 수를 도출했는데 원료주 수는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맞죠? 자, 뭐 분의 뭐?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대한 요게 분수, 요게 분모, 요게 분자. 그러니까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입니다. 요거 금방 알아봐야 돼. 분수 읽는 법. 그다음 6. 원료주 수가 1보다 크면 국지 원료 분자값 국지 원료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원료가 무거운 거예요. 원료 지향형이고 중량 감소 산업도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므로 원료 지향형이고 시멘트나 재련,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큰 경우도 원료 지향형이고 국지 원료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원료 지향형이고 전부 다 원료 지향형 입지 맞죠? 그 다음 7.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이런 산업은 같이 모여 있으면 기술, 정보, 시설, 원료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지향형 산업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덟 번째, 뢰시라고도 하고 뢰시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의 최대 수요 이론은 이윤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공장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부분으로 건너가요. 1. 부동산 정책의 기능 중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고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인데요.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중에서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수정입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네. 경제적 기능이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입했네. 정치적 기능이지. 그렇게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빨리 연결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연결하는데도 좀씩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 오작동이라 그랬어요. 시장이 제기능 못하는 것.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안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불안전 및 비대칭성, 이렇게 4개를 기초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라고 그랬어요? 제3자라고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손해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5. 정해 외부 효과의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랬어요. 정해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과소 생산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해요. 부유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요. 사적 비용이 작기 때문에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요. 과다 생산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므로 정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 기업한테 보조금 줘요. 사적 비용을 낮춘다고. 그래서 사적 비용을 낮춰서 사회적 비용과 딱 같게 만들어요. 그럼 적정량 만들어줘요. 부유외부 효과는 시장에 개입해서 그 기업한테 조세 부과한다고요. 조세를 부과하면 사적 비용이 높아져요. 그럼 사회적 비용과 같아지지. 그러면 과소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과다 생산 문제가 참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면서. 정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문제, 부유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주어서 그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외부 효과는 세금 부과를 통해 사적 비용을 높임으로써 과다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적정량만큼 만들게 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6번의 지역지구제는 국토의 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 이용의 수반도는 부유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지역지구제 목적이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부유외부 효과 제거함으로써 혹은 완화시킴으로써. 7번째,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기적으로 부유외부 효과 제거로 인해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고, 기존의 투자자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합니다. 8번째, 지역주거제 실시로 인한 초과이윤의 문제는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된 사후적 독점이 아닌 사전적 반영되지 않는 사전적 독점에서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연탄공장이 거기 딱 있었을 때 1억을 주고 샀다, 또는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자 1억 주고 산 사람은 1억 천이 돼서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지만 연탄공장이 없어졌다, 그 동네 살만하다, 그래서 1억 천 주고 산 사람들은 초과이윤이 없는 거라. 따라서 사전적 독점에서만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정책 부분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최저가격제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최고가격제에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최고가격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수요가 나타난다 그랬고, 따라서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므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이동이 조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아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장기로 가면. 네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위쪽에다 부과했네? 그럴 경우는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한 개에 3,000원씩이 너무나 높아서 정부 보고 어떻게 좀 해보랬더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5,000원 아래를 받아라 한다면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 정책 효과 없다, 아무런 변화 없다 라고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 소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임대료 보조를 함에 따라서 임차인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격 보조가 됐든 아니면 현금 보조, 소득 보조가 됐든 간에 소비가 늡니다.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결국 다 늘어난다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소비 증대 효과는 임대료 보조 또는 가격 보조가 더 효과가 있고 효용 증대 효과는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 방법 가운데 직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 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즉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더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전가는 떠넘기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떠넘기는 걸 우리가 공부하느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걸 공부한다 그랬고 어떤 방식으로 떠넘기느냐?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전가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세금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떠넘기는 것이 전가입니다. 귀착입니다. 귀착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전가를 통해서 각 경제 주체에게 귀속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임대료는 1,000원이었는데 세금 부과되고 나자 1,060원으로 올랐다면 100원의 세금 중에 60원은 임차인에게 가격 인상,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떠넘겼고 나머지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60원이고 임대인의 부담은 40원이 되는데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세금 100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얼마 부담하고 임대인이 얼마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귀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전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이 귀착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세 번째,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임대료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 지문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말들이 맞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공급자에게 조세 부과 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세 부담이에요.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작아져요.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작아지고 비탄력일수록 조세 부담은 커진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비해서 대체제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요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커졌으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은 완화되는 거예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게 됩니다.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시고 많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서 제 말을 잘 기억하면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까먹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말이 다음 주쯤에는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그래서 본 적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잘 아직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할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차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겁나게 중요합니다. 미리 말합니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이 부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드리는 말,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반복학습 하심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십시오.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 한 번에